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에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지영의 인사이트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난 방송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도 해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또 의견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오늘 이 시간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도 좀 준비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 오늘도 세 가지의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저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네, FED, 페드가 5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에 또 뉴욕 증시에서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빨리 좀 전해드렸어야 됐는데 또 제가 인사이트가 또 금요일 날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 하루 정도 좀 늦게 전해드리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CPI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 FOMC 회의가 열렸는데 페드의 그런 반응 자체는 조금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분명히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시장에 많았었는데도 왜 페드는 또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게 됐을까? 그리고 FOMC 회의에서 연말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러한 발언은 도대체 왜 한 것인가? 그렇다면 금리는 언제까지 올릴 것인가? 금리 동결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관련한 자료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드가 CPI 지표가 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에 관해서 조금 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을 내비치면서 좀 시장 자체의 불안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월가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뭐 5월 달이면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까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페드 의원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5월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자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크게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CPI 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었던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로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CPI 지표 자체는 좀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3개월 단위로 환산을 해봐도 자, 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근원 CPI 지표 그리고 연준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CPI 지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타내지는 않은 거죠. 이것을 핵심 CPI 지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또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더 컸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 지표입니다. CPI 지표를 좀 다각화해서 좀 분석을 했던 데이터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은 최근 지표가 살짝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포착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둔화가 된 게 아니라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게 된 거죠. 사실 이 CPI 지표 중에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천연 가격이라든지 또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CPI 지표는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 지표는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에너지와 서비스를 제외한 CPI 지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둔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심할 만한 또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와 서비스가 없는 핵심 서비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 7.3% 이후 1년 전보다는 7.1% 좀 증가한 수치다라고 합니다. 소비자 지출의 3분의 2가 거의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또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CPI 지표 자체는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만 연준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아직 물가가 확실히 꺾였다라는 확신이 연준 측에서는 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재 가격도 6개월 만에 첫 인상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CPI 지표들을 좀 다각화해서 분석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중고차 도매 경매 가격이 4개월째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추후에 CPI 지표가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매가의 변화가 CPI와 같은 소매가 지표에 나타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몇 달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CPI 지표를 우리가 완전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주거비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미국의 주거비가 너무나 크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CPI 지표 중에서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과 또 연준 의원들이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주거비가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CPI 지표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좀 월가 자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물가는 피크 아웃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CPI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연준에서는 정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내비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은행 파산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아마 지금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했을 텐데 은행 파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또 나왔던 거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투자 시장이 좀 위축되는 분위기였고요. 우리가 CPI 지표가 발표가 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연료를 부어서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지표 발표 이후에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준 측에서는 이런 매파적인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패드워치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이제 연준이 다음 스텝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를 좀 예측하는 그러한 지표인데요. 이 예측치 역시도 다음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의 비율도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포착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CPI 지표가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발표가 나서 시장이 안심을 하긴 했지만 이 지표 발표에 관해서 연준은 그다지 만족하지는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핵심 CPI 지표, 코어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하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미국의 주거비가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부분들이 CPI 지표에 크게 반영이 돼서 다음 CPI 지표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시장에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거시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부터는 보다 좀 본격적으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FTX 거래소가 다시 연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피해액을 우리가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소식을 외신을 통해서 접하고 나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자, FTX 거래소가 파산이 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돈을 잃기도 했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 파산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신뢰도를 많이 잃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 FTX 거래소가 다시금 재개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부분은요. 이 의견이 나오자마자 FTX 관련한 토큰이 급등을 했는데 제가 한번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한 수치로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포착해 보실 수 있을 텐데 물론 이러한 급등세는 다시 소각이 됐습니다. 일부 다시 제자리를 찾기는 했지만은 그렇다면 FTX는 어떻게 다시 이 거래소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많은 죄목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였는데 어떻게 재개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좀 브리핑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더블록도 많은 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했었는데 FTX가 73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를 했고 또 거래소 재부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2022년 11월 달부터 파산 신청이 들어간 FTX 거래소였는데요. 이후에 법원의 절차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아직까지 판결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향후에 재시동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제 채무자들 배후의 법무팀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 법무팀 측에서 직접적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을 한 거고요. 자, 일단은 4월 12일이었습니다. 델라웨어 특별구의 미국 파산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FTX를 대리하는 이제 변호사들은 암호화폐 회사가 약 73억 달러의 유동 자산을 회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소 재개를 이어오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밝힌 건데요. 법무팀에 따르면 FTX는 2024년 2분기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할 예정이고 빠르면은 이제 내년 4월부터 다시 거래소를 열겠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다양한 보도에 따르면은 FTX의 CEO인 존 레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우리는 FTX 거래소 파산한 거래소 다소 살릴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재개가 되면은 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재개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피해자분들의 계좌가 복구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에게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법원 측에서 FTX 거래소 재개를 허용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또 이 자금을 모았는지에 관해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재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음모 세력에서는 이러한 또 FTX 거래소 재개 소식이 좀 페이크다라고 보는 그러한 또 인식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도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법률 비용 지급을 또 FTX 보험을 사용해서 또 지급을 했는데 법원에 또 기각이 됐던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피해자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던 사건이니만큼 우리가 FTX 거래소 재개에 관해서는 그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좀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또 두 번째 주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내용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네, 온체인 데이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초기 강세장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저희 댓글에 이제 온체인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온체인 지표를 준비를 했는데 앞서서 이제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길게 온체인 지표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온체인 지표 제가 분석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MBRB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저평가, 고평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요. 자, 제가 오늘의 주제는 초기 강세장 징후가 포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MBRB 지표가 이 녹색에 머물러 있으면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또 빨간색에 머물러 있으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지표인데 자, 이제 우리가 바닥 구간을 지나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걸 현재 지표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BRB 지표 상으로는 이제 바닥 구간을
충분히 벗어난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이 검정 색깔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색 선이 MBIB 지표다라고 보시면 정말 가격 예측을 그간 잘 해왔다라는 거를 좀 포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MBIB 지표가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찍었을 때가 비트코인 가격상에도 거의 바닥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도 좀 신뢰도가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MBIB 지표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프로핏이라고 이익 실현에 관한 그러한 지표입니다. 이 이익 공급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공급의 45% 이하가 이익으로 유지될 때 우리가 시장 바닥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준선 하나를 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이 빨간색 기준선에 도달했을 때가 시장의 바닥 구간을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도 이 바닥 구간을 찍고 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비트코인의 이익 노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익을 보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강세장에 좀 초입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지표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지표 같은 경우에는 불장 그리고 배어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좀 제공을 해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색깔별로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배어장이다, 굉장히 안 좋은 배어장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지표가 파란색 지표 역시도 벗어나서 자, 불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초록색 지표가 나타내는 그런 불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표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글래스노드 지표도 가지고 왔는데, 자, 이 글래스노드 지표 상으로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지만 그만큼 그 이익 실현에 관한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투자자분들도 많다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강세장을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들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이지영의 인사이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투자 고지는 저희가 또 자막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